3기에서부터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하고 이제 수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하는 것과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저울질을 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볼 만한 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사회를 맡은 고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임채영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 항암 치료 후 수술 안전하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박성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폐암과 식도암 수술을 하고 있는 박성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로 이어지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암의 치료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폐암의 진행 상태만 보고 말한다면 암을 1기부터 4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기, 2기는 명확하게 수술의 대상이고 3기의 경우는 이제 폐암의 진행 상태나 다니시는 병원의 치료 방침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환자들이 어떻게 재발하는지를 조사해 보면은 의외로 이제 수술한 부위에 재발이 되는 국소 재발보다는 수술 부위가 아니라 원격 전이, 뇌전이라든지 간이나 부신 같은 데서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이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전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대표적인 국소 치료인데 수술만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수술 전이건 후건 항암 치료 등을 통해서 전신 치료를 해야지만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또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암 덩어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기간에 암 덩어리가 침범해 있는 경우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그 덩어리를 줄여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를 수술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절제가 가능할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경계선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수술 전 치료를 하고 나서 종의 크기가 작아지면 절제가 더 수월해지거나 아니면 작은 부위만 절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안명주 교수님이 나오셨던 영상을 보면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수술 후에 항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고전적인 방식이었잖아요. 수술 전으로 이렇게 경향이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하는 것과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수술이 힘들어서 추가로 치료를 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컨디션이 항암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세포가 진단 당시 수술 전부터 미세하게 우리 몸에 있다 그러면은 전신 치료를 빨리 시행을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이 힘들어서 또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해서 크기를 줄여서 수술의 범위가 작아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만 또 이제 그런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의 효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또 있기는 해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미세한 전이를 먼저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수술 전으로 이제 치료가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병원마다 이제 좀 방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3기에서부터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하고 이제 수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를 보면 3기뿐이 아니라 1기 후반, 1기 B나 2기에서도 수술 전 치료를 시행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을 쭉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수가 높은 경우에 수술 전 치료를 하고서 수술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의 의미가 더 크고 초기일수록 약간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전에 시행할 수 있는 항암 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을 하거나 세포독성 항암제에 방사선을 같이 이제 병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가 아닌
아니라 면역 항암제와 항암제를 이렇게 병용을 해서 수술 전에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면역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향상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들이 이제 나왔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기점으로 해서 이 약들이 국내에서 허가들이 됐거든요. 재작년 10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를 모든 환자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수술 전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으면 거기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EGFR이나 알크라는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PDL1이라는 단백질 발현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EGFR이나 알크 돌연변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반응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PDL1 발현율이 높아야지만 반응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면역 항암제가 허가는 됐는데 아직 급여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수술 전에 사용을 하려면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좀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미 이거는 뭐 논문으로서 생존율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환자가 대상이 돼서 항암 치료, 뭐 항암 방사선 혹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언제 수술을 받게 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약 4에서 6주 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생각을 하면, 환자가 항암제를 맞게 되면 힘들거든요. 식사를 못 한다든지, 뭐 전신 컨디션이 떨어진다 든지, 아니면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 떨어져서 감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기간이 약 4주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까지 같이 병용을 하게 된 경우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항암제 하는 것보다 한 2주 정도 더 띄워서 6주에서 8주 전후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을 계획을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이거를 모두 완료하게 되는 경우는 약 85%에서 9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3번이나 4번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 못 채운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해서 용량을 뭐 75%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했는데도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까지 염두에 두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약 15% 정도는 수술을 못 받게 되고 85% 정도가 수술을 받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들어가시면 수술이 좀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 전 치료를 맞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보다 수술 전에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하고 수술하게 되면 의사들이 느끼기엔 수술의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 없이 수술하는 경우보다 합병증도도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게 된다면 이게 왜 어려워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 전에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 면역 항암제를 안 쓰는 경우는 1기나 2기 비교적 초기이기 때문에 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미 암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암 덩어리도 크거나, 아니면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데 그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혈관이나 기관지로 침범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수술 전에 약이 들어가거나 방사선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죽으면서 섬유화가 되거나 딱딱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림프절이나 암덩어리가 주변 조직으로 이제 늘러붙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방리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기술적인 면 이외에도 수술 후 합병증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폐업을 절제하려면 폐로 들어가는 동맥을 잘라야 되고, 정맥을 잘라야 되고, 기관지를 잘라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제 항암 방사선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조직들이 잘 아물지가 않거든요. 자르고 난 조직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지가 아물지 않게 되면 기관지랑 이제 늑막이랑 구멍이 뚫리는 기관지 늑막루라는 게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내려져 있는 결론은 경험이 많은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수술 전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이제 개용술, 크게 열고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흉곽경으로 수술하기도 하고 로봇 수술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치료에는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치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그게 확률적으로 얼마일지, 여기서는 이제 암세포가 반응을 보여서 줄어들거나 암이 완치가 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부정적인 결과, 뭐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저울질을 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볼 만한 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런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하고 수술까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병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고,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많이 환우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폐암 수술에서도 로봇 수술이 좀 유리한 면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영상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나오는 논문들 보면 흉곽경보다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할 경우에 폐암에서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대부분은 통증이 덜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림프절 박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술 후에 통증이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피크를 이루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결국은 6개월, 1년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논문을 보면 뭐 로봇 수술을 하면 흉곽경보다 림프절을 1개나 2개 더 많이 뗀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두 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낸 거 나오는 이제 림프절 개수보다 훨씬 적거든요.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하고 림프절도 잘 떼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장점들이 과연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첫 번째는 드는데, 흉곽경 수술이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기관지 성형술이라고 그래서 기관지를 자르고 꼬맨다든지, 그런 거는 흉곽경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주 좀 섬세하거나 복잡한 수술에서는 로봇 수술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비행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 가시는데 이코노미를 탈 거냐, 비즈니스를 탈 거냐. 가시는 건 똑같은데 내가 편하게 가냐, 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안 받으면 안 되나요? 환자들이 항암 치료하고 나면 많이 힘들거나 이제 수술이 두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소 치료에는 크게 이제 수술이 있고 방사선이 있잖아요. 방사선 조약과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술이 위험하긴 하지만 국소 제어력은 더 이렇게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항암이나 항암방사선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수술 자체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있는 미세 전이들을 다 없애고 우리 수술의 가장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획된 치료는 가장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가 수술을 못 받을 컨디션이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서워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어서 항암을 마저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을 추가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방사선도 무한정 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방사선을 추가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재발이 생기면 그때는 수술이 되게 어려워지거나 곤란해지지만,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생기면은 방사선을 또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반론이 많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의 박성용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폐암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